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다 결혼해버리고 이제 미혼인 친구가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되지 않네요. 결혼한 친구들이 저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누구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도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돈 없으면 외롭지만 남자는 없어도 외롭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결혼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저한테는 떠올리면 어이없는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웃으며 말할 수도 있는 일이죠.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 저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어머니는 재고 따지다가 오히려 본인 발등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 일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그때 3년 정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직장 생활 중이었고 남친은 한창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이었죠. 남친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 하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꿔서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해봤자 월급도 너무 적고 정년도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차라리 준비 열심히 해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아는 언니의 가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며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연하남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없다고 하니 별로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따끔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한가하게 여자 만날 시간 있느냐고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취업 생각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취업도 금방 될 자신이 있다며 제가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제가 확 내치지 않은 건요. 남친의 외모가 딱 제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제가 얼굴은 귀여운데 덩치는 크고 몸은 좋은 그런 남자 베이글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딱 그랬어요.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한테 좋다고 막 치대고 달라붙는 게 엄청 싫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저도 더 단호하게 끊어냈겠죠. 한마디로 저도 싫지는 않은데 직장이 없고 저보다 어리다는 게 걸리는 정도였달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학교도 좋은 곳을 졸업했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준수하다 보니 마음먹고 준비하면 취업도 잘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게다가 일단 저 좋다고 너무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공채에는 붙을 거라고 자신만만했고 저도 그걸 믿었죠. 하지만 웬걸 남친은 보기 좋게 똑 떨어졌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더라고요. 저도 좀 실망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도 남친을 많이 붙돋아 주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도 남친은 직장이 없고 돈을 벌고 있지 않다 보니 밥값, 술값, 커피값, 데이트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다 제가 내다시피 했습니다. 차도 제 차를 타고 다녔고요. 솔직히 제가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돈 내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거의 다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친은 몹시 미안해하긴 했죠. 저는 괜찮다고 그럼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네가 다 내라고 했어요. 남친은 알겠다면서 자기 취업하면 저는 돈 한 푼도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취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도 하자고 했고요. 남친이 워낙 착하고 저한테도 잘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 저도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가서 보자고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친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친도 가고 싶은 회사가 딱 몇 군데로 정해져 있었고 그보다 못한 조건의 회사는 이력서도 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남친이 가고 싶은 회사가 대기업인데다 몇 군데밖에 되지 않다 보니 다 합쳐도 1년에 공채가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송세월도 흘러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남친도 좀 불안해하면서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회사도 넣어볼까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번에까지만 도전해보고 떨어지면 그때는 눈을 좀 낮춰서 다른 곳에서 도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루는 남친과 데이트를 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점심을 너무 짜게 먹었나 생각하면서 물을 사려고 했죠. 마침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편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 살 거 아빠 가게에서 사야겠다 싶었죠. 자기야, 저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자. 그래.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도 놀란 얼굴이더군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아빠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 들고 왔죠. 계산요 사장님. 제 말에 아빠는 어이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 뭐야 갑자기. 아빠의 말에 남친은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보고 반말로 뭐냐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사실 우리 아빠셔. 제 말에 남친도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지수 남자친구?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인물 좋네. 우리 딸이 남자 얼굴 무지하게 봐. 못 살아. 아, 예. 하여튼 장난기 넘친다니까? 네 남친 놀랐겠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반말해서. 아빠는 웃으시면서 물을 바코드로 찍고 그냥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남친은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인사를 꾸벅하고 나왔죠. 깜짝 놀랐잖아. 아버님이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장난이지. 근데 아버님이 저 편의점 운영하셔? 그러시구나. 연세도 많으신데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는 일을 해야 된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좀이 쑤시고 팍팍 늙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 그러셔.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아셔? 남친 있는 건 알아. 오늘 얼굴 봤으니까 저녁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겠지? 나 아직 취업 못한 것도 말해야겠네. 괜찮아. 우리 집 그런 거 신경 안 써. 빨리 내가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멋지게 정장 빼입고 인사드리러 갈 텐데. 괜찮다니까. 남친은 저희 아빠를 보고 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얼마 뒤 치른 공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었죠. 남친도 뛸 듯이 기뻐했고 저도 제 일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남친은 다 제 덕분이라며 자기가 이제 돈 열심히 벌어서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 남자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남친은 늘 고민이 많고 불안해했는데 그땐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 역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취업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친은 다닌 지 6개월 정도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친구 카페를 빌려서 촛불 가득한 꽃길에 풍성한 꽃다발에 편지까지 읽어주더군요. 여태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살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남친은 한참이나 꼭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남친 상황도 좋아졌으니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앞길에는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남친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됐을 때부터 저와 남친과의 관계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인사를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도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고개만 돌리시고 어머님은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남친도 당황해서 엄마 아빠 지수 인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고개만 쑥 내밀고 왔니? 이렇게만 하셨고 좀 이따 어머님도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곧장 주방으로 가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왔으면 들어와서 앉지 뭐하러 현관 앞에 뚝하니 서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으로 인사 간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간 적이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처음으로 갔고 남친 부모님도 처음 뵙는 건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친은 제가 갖고 온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이거 지수가 사온 거. 어머님은 뚱한 표정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쓱 보시고는 밥부터 먹을 거지? 하셨어요. 예, 제가 뭐 도울까요? 그럴래? 그러면 손 씻고 와서 수저 놓고 밥 좀 퍼. 네. 엄마, 처음 인사 왔는데 무슨 본인이 한다잖아. 내가 하면 돼.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나가서 밥도 퍼고 수저도 놨습니다. 음식은 아침에도 드셨던 것 같은 찌개에 밑반찬 몇 가지였어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상을 들라고도 하셔서 어머님과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가서 바닥에 앉기가 불편했거든요. 남친이 식탁에서 왜 안 먹느냐고 하는데도 식탁 위에 짐 많아서 치우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집도 어수선하고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손님으로 간 건데 저를 맞이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았죠. 저는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으적으적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고 찌개도 여러 번 먹고 데운 듯 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애초에 건더기도 별로 없고요. 제가 깨작깨작 먹으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맛없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그 말에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엄마. 내가 지수 인사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침에 먹은 거잖아. 이게 뭐 어때서? 그럼 버려? 진짜. 유난 좀 떨지 마. 뭐 대단한 손님이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건데도 이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나이가 우리 도원이보다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 4살 많습니다. 4살? 아버님은 좀 놀라더니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도원이보다 나이 많아 보이긴 하네.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서 이 맛대가리 없는 밥을 먹고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의점 하신다며? 도원이가 그러던데. 네. 그쪽은 엄마, 그쪽이 아니라 지수요. 알았어. 호들갑 떨고 있어. 지수 너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사만테크라고. 어디? 사만테크라고요. 어디 있는 건데? 처음 들어보네. 중소기업이지? 예. 직원 몇 명인데? 80명 정도요. 어머, 진짜 작네. 월급은 제대로 나오긴 해? 그럼요. 나름 탄탄한 회사예요. 중소기업이 탄탄은 무슨? 어머님과 아버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표정이 확 굳어졌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요. 그쪽, 아니 지수네 집에서는 우리 도원이 얘기했어? 네,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시겠네.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겉으론 안 해도 속으론 좋아하시겠지. 솔직히 우리 도원이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지수 너는 땡 잡은 거네. 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해서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요?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나 본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할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세상에 저 예의 없는 것 봐. 나이나 적나?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나오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친도 불이 나게 따라와서 저를 잡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죠. 야, 신도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너네 부모님한테? 미안해, 지수야. 됐어. 내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로고 우리 아빠 편의점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근데 톡 까놓고 너네 집은 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저래. 돈 엄청 밝히고. 결혼 없던 일로 해. 지금도 저러시는데 나중에 결혼이라도 해봐라. 아주 나를 쥐잡듯이 잡으시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붙잡는 남친 팔을 치워냈어요. 그리고 차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분하고 기분 나쁘던지.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긴 해도 연역도 오래되고 기술력 탄탄한 회사라서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입니다. 인재들도 많이 오고요. 저도 오래 다녀서 연봉 적지 않고 연봉 외에도 따로 있는 재산도 제법 있어서 돈으로 아쉬울 소리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딱 저의 표면적인 조건만 보고 자기 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평가하고 무시하더군요. 남친은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해댔지만 저는 일절 무시했습니다. 남친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영이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영이는 저보다 더 열을 내더라고요. 그 집 부모 뭐냐? 얘는 국에 말아먹은 거야? 듣고 있는 내가 더 열받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런 대접 받는 게 어딨니? 나한테 걸렸어 봐. 시부모고 뭐고 밥상 엎어버려. 그래, 너라면 그럴 것 같다. 근데 너 진짜 결혼 파투 낼 거야? 그런 집에 시집가도 문제지. 아깝지 않니? 몇 년 동안 네가 뒷바라지 다 해놓고 이제 대기업 취업까지 했는데. 상관없어. 내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뒷바라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도 좋아서 만난 거니까. 하긴 네가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뭐가 아쉽겠니. 근데 듣는 나는 좀 아쉽다. 도원씨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 있음 나도 소개시켜 달라고 하려 했거든. 아쉬워라. 너는 내가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좀 기다려봐. 됐어야. 너도 이제 남친이랑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나는 당분간 남자고 뭐고 안 만날란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짜리 나한테 줘? 너한테는 괜찮은 남자 들어올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쥐뿔도 없어서 그런지 소개팅 들어와 봐도 진짜 볼 것 없는 이상한 놈들만 들어오더라고. 알았어. 소개팅이나 선짜리 들어오면 너 다 연결시켜 줄게. 땡큐. 아영이는 전문대 피부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성격이 좀 욱하고 다혈질 있는 친구다 보니 월급 문제로 사장이랑 한판 싸우고 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친에게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영이는 저한테 전화 안 받아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뭘 받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는 좀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 불러서 먼저 갔습니다. 남친은 다음 날에도 이렇게 끝낼 거냐고 계속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며칠 뒤 남친과 만났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친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다시 말했어요. 남친은 헤어짐을 못 받아들인 건지 자꾸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락들의 대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남친은 이따금씩 잘 지내냐며 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헤어진 지 2달이 넘어갈 때까지요. 제가 대답도 안 하는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슬쩍 다시 받아주고 싶기도 했죠. 남친네 부모님만 아니면 남친과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뒤통수를 거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무려 2사람에게요. 한 명은 남친이고 또 한 명은 제 친구 아영이었습니다. 아영이가 밤늦게 보자고 해서 맥주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술 좋아하는 애가 술을 한 모금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디 몸 안 좋느냐 했더니 저한테 대뜸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하더군요. 도원 씨 아기를 가졌다고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의 전남친의 아기를 가졌다니요. 뭔 소리야 그게. 너도 헤어졌으니까 괜찮지? 괜찮다고 해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신도원 아기라고? 저는 어린아가 물었죠. 니네 둘이 언제? 미안해. 실은 그때 너 도원 씨 부모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녁에 나 만나서 술 먹었잖아. 그때 네가 좀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너 화장실 갔을 때 도원 씨 번호 찾아내서 내가 연락했거든. 좀 데리러 오라고. 근데 네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도원 씨 이미 불렀다고 말도 못하겠고 너는 그냥 간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너 먼저 가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도원 씨가 왔는데 너도 가버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하면서 술을 좀 마셨는데. 그리고 둘이 모텔이라도 갔어? 미안해. 둘 다 술에 너무 취해서. 너 미쳤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구 남친이랑 그것도 나 속상하다고 했던 그런 날에? 나 그 집 부모님한테 개무시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술까지 퍼먹은 날이야. 근데 정작 너는 앞에서도 나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신도원 그 자식이랑 그러고 있었다고? 너네 무슨 짐승이야? 미안해 너한텐. 근데 솔직한 말로 너 도원 씨랑 헤어졌잖아. 뭐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니? 걔는 알아? 너 임신한 거? 알아? 아는데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 너한테 다시 연락했어? 이게 미쳤나 진짜. 너나 그 인간이나 쌍으로 미친 거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근데 어쩌겠니? 그날 딱 하루 그렇게 한 게 임신이 됐을 줄은. 운명인가 봐. 저는 친구의 가증스러운 얼굴도 보기 싫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이나 가야겠다는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하고는 어차피 파토난 것 같으니 본인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요. 친구도 소름 끼치고 그런 사실 다 알면서 저한테 계속 매달린 전남친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전남친에게 연락했죠. 야, 너 내 친구 임신시켰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쳤나봐 진짜. 다 알았다면서 나한테 왜 연락하는데? 미안해 자기야. 진짜 실수였어. 그리고 네 친구한테 수술하라고 했어. 나 네 친구한테 정말 1도 감정 없단 말이야. 놀고 있네. 그러면서 애까지 만들어? 참 대단들하다. 그리고 자기는 누가 네 자기야. 네 자기는 이제 박아영 그 기집애야. 애까지 임신했으니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제발 그만 좀 연락하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코막히고 기막힐 일이었죠. 앞에서는 저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좋다쿠나 전남친 꼬신 친구년이나 거기에 좋다고 넘어간 전남친 놈이나 정말 둘 다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뒷목잡히 기막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죠. 바로 얼마 뒤에 전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떡하니 전화를 했더군요. 처음엔 모르고 받았죠. 네, 난데. 누구신데요? 도원이 엄마. 저는 이 아줌마가 왜 전화했나 싶어서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끝났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 아들 흔드는데? 뭐라고요? 제가 뭘 흔들어요? 애가 술 퍼먹고 와서 나 때문에 결혼 조졌다고 따져대는데 네가 다 시킨 거지? 진짜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도 속에서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어른이라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어따 대고 반말하면서 따지나요? 저도 더 이상 예의 안 차리고 말했죠.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우리가 뭔 사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어머님 해야 되는데? 아줌마, 내가 만만해 보여요? 당신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질 생각이 들어요? 나 그쪽 아들하고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흔들어? 흔들긴 누가 흔들어요? 그쪽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매달리는 거지. 완전 본성 나오네. 내 아들이 진짜 매달리는 거 맞아?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내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 연세까지 편의점서 일하고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너한테 매달려? 우리 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녀.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얼마든지 더 잘나고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거든? 저는 어이없어서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진짜 가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됐어요? 나 참 어깨에 뽕 좀 빼세요. 없는 살림에 아들 대기업 보낸 거 하나로 자랑스러워 죽을 맛인 것 같은데 미쳤다고 잘난 집, 잘난 여자가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자리의 아들이랑 결혼하겠어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그리고요, 아줌마 아들 이미 짝 있어요. 짝만 있는 줄 아세요? 손주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아들이 내 친구랑 잤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임신도 했다네요. 며느리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있는데요 뭐. 좋으시겠네요. 며느리의 손주까지 얻어서. 다 같이 즐겁게 살아보세요. 저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따 대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건지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영이란 친구와도 완전 절교했습니다. 아영이 걔는 저보고 이미 끝난 남친 아니냐며 뭔 상관이냐는데 친구 뒤통수 치고 뻔뻔한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더 이상은 가깝게 못 지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영이 걔가 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 동창들도 다 알게 됐죠. 제 남친 뺏어서 결혼한다고요. 저는 졸지에 남친 빼앗긴 불쌍한 비운의 여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 와서 어떻게 볼 거 하나 없는 박아영 같은 애한테 남친을 뺏기냐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애랑 왜 계속 친구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남친까지 뺏긴 거냐고 하면서요. 아영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술집 하시고 아버지도 논팽이에다 보험 나이롱 환자로 돈을 법니다. 맨날 병원복 입고 입원해 계셨거든요. 본인도 툭하면 사장이나 손님하고 싸우고 일 그만두고 동생은 도박한다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날려먹은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아영이랑 왜 계속 친구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기도 했고 또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시원해서 좋았거든요. 결국 시원시원하게 제 남친 아이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일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그냥 마음대로 생각들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그 일 있고 몇 개월 뒤 다른 친구에게 근황을 들었습니다. 전 남친이 아영이에게 처음엔 수술하자고 했다는데 아영이가 그럼 가만 안 있을 거고 너네 회사 들어가서 뒤집어 엎을 거라고 협박했대요. 기껏 들어간 회사 개망신 당하고 잘리고 싶냐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노름하는 동생도 건달 출신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냐고 했다더군요. 당연히 전 남친 어머님 뒤집어졌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데 아영이 같은 폭탄급 조건의 며느리가 애까지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시어머니 아영이 보고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못한다고 난리쳤다는데 아영이는 저와 달랐어요. 순순히 당하진 않더라고요. 그대로 밥상 엎어버리고 이 결혼 못하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도리어 한바탕 했다네요. 어머님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답니다. 참고로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얘기 듣고 시어머니 땅을 치고 후회했다네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겠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돈 많은 집 딸이 바로 저거든요. 저희 아빠 편의점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그 편의점이 있는 5층짜리 건물도 저희 아빠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아빠가 증여해 주신 집과 재산도 있고요. 다만 아빠나 저나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저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빠도 가볍게 소일거리식으로 일을 원하셔서 편의점 하시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편의점 하신다는 말만 듣고 더 돈 많고 좋은 조건의 집안 여자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빠 건물 앞으로 나오는 새만 해도 얼만데 그걸 알았으면 저를 그렇게 개무시하진 않았겠죠. 뒤늦게 그 사실을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전남친네 어머님 더더욱 아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수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했다던데 그 말 듣고 아영이 더 난리쳤대요. 이 집 며느리는 이제 자기고 절대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집안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거 들었을 때 너무 꼬셔서 웃었죠. 아주 꼴 좋다고요. 그 뒤로 한동안은 또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우연히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전남친 놈과 아영이는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내내 아영이는 전남친 놈이 버는 월급을 거진 아영이네 친정으로 빼돌렸고 그거 알고 나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전남친 시어머니도 뒷목 잡고 쓰러지고요. 전남친이 아영이에게 제발 이혼하자고 했고 아영이는 싫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싶어서 너털 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를 배신했던 친구와 전남친, 그것들에게 이보다 더 꼬신 복수가 어딨을까 싶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도 많다지만 그걸 가려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 조건만 보고 저를 무시했던 남친네 부모님.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시키겠다 외치시더니 결국 최악의 며느리감을 얻으셨네요. 남의 집딸에게 더 좋은 조건 바라지 말고 본인들 인성이나 잘 다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와 함께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8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혼한 지는 3년이 좀 안 되네요. 이혼 후에 이 동네에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혼 전에는 바로 옆 동네에서 똑같이 음식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같이요. 한때 그 가게는 꽤나 장사가 잘 돼서 손님들이 줄 서서 먹었고 2호점까지 내고 그랬었죠. 제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운영하는 그 가게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망했습니다. 임대딱지 붙었는데 몇 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고 그냥 문 닫혀 있더라고요. 자리가 안 나는 것 같고요. 2호점도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게 전 남편이 다 자초한 일 같습니다. 행운이 굴러 들어온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던 전 남편. 바로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 그 전 남편은 잠깐 동안 좋았다가 오랫동안 힘들어지게 된 셈이죠. 우여곡절 많았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래 음식 장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쇼핑몰에서 일을 했는데요. 티셔츠 및 운동복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쇼핑몰이다 보니 택배 기사님이 자주 오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원래 택배 기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사무실 전담이었다 보니 자주 왔고 제가 배송 업무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랑 자주 보게 되었죠. 하루에 한 번 내지 많게는 2번까지도 만났으니까요. 저랑 나이도 엇비슷하고 대화해보면 코드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업무 얘기만 하다가 나중엔 친해져서 개인적인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먼저 퇴근하고 따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봐서 친해지기도 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약간의 호감은 있었기에 그 데이트 신청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중에 사업을 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사업 자금 모으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 남자네 본가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고 특히 아버지도 일을 안 하신 지 꽤 됐대요. 엄마만 시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늘 책임감이 있고 어깨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 보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좀 더 진중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는 요식업 관련 사업을 할 거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한테는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더러 자기 어떠냐고 하면서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진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이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꽤나 확실하구나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좋았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결혼 상대자로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졌고요.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나 저나 둘 다 생각지 못한 임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은 하려고 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사업하려고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결혼 비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은 작게 시작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모아둔 돈은 원래 계획대로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기에 남편 돈과 합쳐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구하게 되었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딸려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서 마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 1년 정도 뒤에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시동생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라면서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기뻐하던 모습과 달리 남편 식당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극 초반에야 일명 오픈빨로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오픈빨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무서울 정도로 손님이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잘못이 컸죠. 요식업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길래 요리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장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본인이 할 만한 사업 중에선 요식업이 만만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접 해보면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업종인데 말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많이 도우면서 컸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장사에 대해서는 제가 남편보다 더 빠삭하고 익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기본적인 운영 방법도 잘 몰랐고 음식 맛도 그저 그랬고 특색도 없었어요. 게다가 서비스도 그닥이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올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호기롭게 문 연 지 8개월 만에 적자만 보고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퍼마시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아이는 어리지, 저는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한 상태지, 남편 가게는 파리만 날리지.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안 보이고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내가 가게 일을 같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인건비라도 빼서 제가 대신 해야겠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제가 남편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손맛을 닮아서 음식 맛이 좋은 편이고 간도 정말 잘 보거든요. 제 음식 먹어본 사람들은 장사해보라는 말을 꼭 할 정도로요. 남편이 하는 가게니까 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망할 위기에 처했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더군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 있던 메뉴도 맛이나 양을 보완하고 신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싹 정리하고 청결을 우선으로 했어요. 식재료도 남편은 원가 절감하려고 좀 싼 재료를 많이 샀는데 저는 이런 거부터가 다 맛의 차이라고 하면서 싹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고 남편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남편은 사실 돈돈거릴 줄만 알지 장사의 기본도 없던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저랑 여러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해보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맡았다고 짠 하고 바로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폐소생술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중요했기에 틈틈이 지역 맛집 글 잘 올리는 블로거들 찾아서 무료 시식음식 제공할 테니 리뷰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홍보도 대행사 이런 데 안 맡기고 제가 일일이 서치하고 다니면서 쪽지 보내고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것도 아까워해서 홍보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잘 그랬는데 저는 일단 나한테 맡겨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해서 8개월 만에 문 닫을까 말까 하는 지경이었으면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제가 주도해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굳이 리뷰 써달라고 쪽지 보내고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저희 가게 음식 먹고 자발적으로 리뷰도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아주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남편이 초창기에 만든 주력 음식보다 제가 사이드로 만든 신메뉴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거 먹으러 많이 오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가게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몰려드는 손님 덕에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사실 누가 봐도 제가 그 가게를 일으켜 세운 거고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 남편 주변인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 된 건 다 제 덕분이라고요. 제가 손맛이 좋고 요리 센스가 좋고 가게 운영도 잘하고 친절하다면서 결국 제가 가게를 다시 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남편 및 시댁 식구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공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 아들, 우리 형이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본인이 가장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맡아서 할 땐 말아먹을 뻔한 거 까먹었는지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더라고요. 제 덕분에 잘 됐다는 건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입 밖으로 말 안 했고요. 좀 황당하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잘 됐으면 그만이지 누구 덕이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가게는 장사가 잘 됐고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훅훅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다 좋을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제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댁에 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 잘 벌면 양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베풀면 좋죠. 저도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남편이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거죠. 시부모님 필요한 가전제품을 본인이 나서서 바꿔주고 용돈 턱턱 드리고 갑자기 막 허세에 차서는 아버지, 차 바꾸실 때 안 됐어요? 막 그럽니다.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어디 나가실 일도 없는데 차는 뭔 차인가요? 남편이 막 돈으로 허세를 부리는데 시부모님까지 좋아서 막 사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긴 해도 무슨 부자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거품 물고 저한테 따져요. 가족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심보 그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된다. 나는 이 집의 장남인데 내가 이제 돈 좀 벌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려는 게 뭐가 문제냐 등등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지네 가족들한테는 신나서 돈 뿌리고 다니면서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는 얼마나 야박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건조기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건조기를 한 대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시부모님네는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청소기도 새로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께 뭘 해드리고 싶기도 했던 거죠. 여보, 나 엄마 아빠 선물로 건조기를 한 대 사드릴까 하는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인상을 팍 구기는 겁니다. 처가댁에 건조기? 써보니까 좋더라고. 엄마도 맨날 장사하시느라 바쁘셔서 집안일 잘 못하시는데 건조기 있으면 좋잖아. 한 대 사드리려고. 얼마 하는데? 제가 가격을 말했더니 남편은 눈이 어디까지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비싸? 원래 그 정도 해. 우리 집 것도 그 정도 줬어.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건조기라는 게 꼭 필요한가? 아니, 요즘 사람들 참 별거 다 필요해. 빨래야 그냥 널어놓으면 잘 마르는데 뭐하러 건조기까지 써. 괜히 옷감 상하고 안 좋지. 우리도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잖아. 옷감 너무 상하던데. 장모님도 썩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지네 부모님 냉장고며 청소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턱턱 사드리더니 저희 부모님 건조기 하나 사드린다니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당신 아주 웃긴다. 시댁에 냉장고 사주고 청소기 사준 건 잊었어? 아니, 그거는 고장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고. 시댁에서 고장난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주고 처가댁 거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나 건조기 살 거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맡아? 그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더 화났다는 듯 쿵쿵거리면서 마음대로 해. 사면 되지 나한테 묻기는 왜 물어. 돈이 썩어나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자리를 뜨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지네 집에 퍼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친정에 뭐 하나 사는 건 돈이 썩어나는 건가요? 얼마나 열받던지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나도 너무 빈정상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보는 돈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품 물고 이 가게가 자기 건데 왜 반으로 나누냐 그랬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출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 전반을 제가 도맡아 관리하는데 어디 혼자서 해보라고요.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안 되긴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고 수입의 지분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보고 궁시렁대면서 돈에 미쳤다느니 가족끼리 지독하다느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독한 인간이 누군데 말이죠. 그때 일을 기점으로 남편과 저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돈이 없을 땐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서 네 돈 내 돈 하게 되면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진 거죠. 그러던 와중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합격한 지 3년이 안 돼서 하는 결혼이었죠. 시동생과 결혼한다는 동서는 이름이 나희경이었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시동생 말로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예쁘더라고요. 시동생은 미인 아내를 얻었다는 생각에 몹시 신나 보였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1,000만 원 정도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 장가 갈 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요. 좀 과하긴 하지만 워낙 장남 거리는 사람이다 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신혼집에 갔는데 꽤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물론 전세기는 한데 거기는 전세금도 꽤 비싼 걸로 알거든요. 취업한 지 3년이 안 됐고 또 공무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이런 집을 굳이? 놀랐습니다. 시댁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남편 말로는 다 대출이라면서 앞으로 죽어라 갚아야 된다고 하길래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나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무려 5천만 원 가량을 해준 겁니다.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자기가 장남이라고 할지언정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무슨 5천만 원이나 해주나요? 저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요. 저희도 장사 잘 되고 나서 2년 뒤에 새 집을 사서 옮기기는 했는데요. 그 집도 대출이 많습니다. 저희 대출금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마당에 추가 대출해서 시동생 결혼 비용으로 줬다니요. 심지어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그 얘기 알게 되고 저는 이건 진짜 이혼감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전 뒤집어졌고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나 장남이야. 홍씨 집안 장남. 장남이 돼서 동생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으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장사가 그것 좀 된다고 돈을 이렇게 펑펑 써도 돼? 시동생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라니. 우리 집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아, 장사 잘 되겠다. 금방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준 것도 아니고 뻘짓해서 날린 것도 아니고 가족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왜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면서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데? 이런 짓이라니. 말 다 했어?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거면 거품 물고 난리치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품 물고 난리칠 짓을 왜 하는데? 아, 내 돈이야. 내 돈 갖고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놈의 장남, 남편도 미친 것 같았고 준다고 넙적 받는 시동생도 미친 것 같았죠. 자기 집 일이라면 저렇게 돈을 그냥 퍼날라 주는 겁니다. 그놈의 장남이 뭐 어쨌다고요.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였어요. 저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놈의 장남 노릇에 미친 것 같았죠. 게다가 그 일 이후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들에게는 좀 무심한 편이었거든요. 아들하고 놀아준 적도 거의 없어서 아들도 남편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동서도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조리원비를 자기가 내주질 않나, 비싼 육아용품 선물을 해주질 않나, 나중에는 조카 귀엽다고 같이 유원지도 놀러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지 새끼는 신경도 안 쓰면서 조카한테만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별걸 다 질투한다느니 허구한 날 쓸데없는 걸로 바가지를 긁는다느니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제대로 된 아빠 노릇도 안 하면서 조카만 챙기고 도는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넙죽넙죽 받는 시동생과 동서도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 일로 저와 남편이 자주 싸우는 거 다 알면서도 저희 남편을 아주 살뜰하게 이용해 먹었거든요. 제 남편을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 마냥 이용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 뭐 사달라 하고 그랬으니까요. 형네 부부 이혼하던지 말던지 지낼 것만 챙기려는 게 얼마나 얄미운 짓인가요. 저는 남편도 시동생도 동서도 진짜 하나같이 너무 얄밉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놈의 장남 노릇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핸드폰을 치우려다가 폰이 켜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으로 SNS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SNS를 했었나 생각하며 봤는데 어떤 여자의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여자가 저희 동서랑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동서와 친구였던 거죠. 뭔가 기분이 쎄했던 저는 남편 폰을 거실로 들고 나와서 뒤져보게 되었고 SNS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동서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실을요. 그 동서 친구라는 여자와 남편은 SNS 메시지로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그 여자에게 몹시 다정하게 잘했고 필요한 것도 다 사다 바치고 그 여자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가자고 하고 와,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심지어 더 기막힌 건요. 동서랑도 남편이 SNS 친구로 되어 있고 둘이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동서랑 그렇게 따로 친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가관이었어요. 다음에 미주랑 4명이서 소고기 먹으러 갈까? 내가 괜찮은데 찾아놨는데. 미주랑 둘이 가세요.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 내가 낼게. 실컷 먹어. 알겠어요. 미주한텐 직접 얘기하세요. 근데 미주한테 목걸이 사주셨어요? 비싼 거던데 얼마 했어요? 500인가 줬는데. 미주가 완전 좋아하던데요? 자랑하고 난리 났어요. 부럽게. 재수씨도 갖고 싶어? 민우한테 사달라 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있어봐. 내가 다음 달쯤에 하나 사줄 테니까. 와, 대박. 진짜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왕 사줄 거면 그거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 사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와, 신난다. 미주한테 얘기 잘해놓을게요. 미주가 안 그래도 아주버니 완전 통 크다고 남자답다고 막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주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내가 재혼인데 미주는 괜찮은가 몰라. 그게 좀 조심스러워. 미주는 초혼인데. 괜찮으니까 오빠 만나죠.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되죠. 그럼 잘해야지. 그래서 형님한텐 언제 이혼 얘기하실 건데요? 조만간 얘기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애엄마도 나랑 갈라서고 싶어해. 적당히 얘기하고 갈라서야지. 맨날 싸우고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집이 지옥이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얼른 끝내고 미주한테 새 장가 드세요. 그게 베스트지. 그거 보는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아주버님과 동서 사이의 대화인가요?
저라는 존재를 무슨 투명인간처럼 싹 지우고 이따위 대화를 나누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입에서 절로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죽일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형님. 야, 이 미친년아. 네? 형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주라는 애가 네 친구지. 네가 소개해줬지. 너 제정신이야? 결혼한 아주머님한테 여자를 소개해줘? 제 말에 동서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았다 보니 지도 움찔했겠죠. 그러더니 형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 친구 아니야? 제 친구 맞는데 소개는 아주버님이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거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소개해달란다고 소개를 해주니? 너 돌았니? 형님,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아주버님한테 따지세요. 네 친구년 소개해주고 이제껏 돈 받아 처먹은 거야? 500만 원짜리 목걸이도 받고? 이거 완전 꽃뱀 같은 년이네? 뭐라고요? 미치셨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소개해달라고 집요하게 그랬거든요? 지 남편 간수 못하고 왜 남한테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진짜 거품 물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본도 상식도 없는 미친 것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제 욕설에 잠이 깬 남편이 나왔고 저는 달려가 남편 싸대기를 있는 대로 날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느냐고 고함 지르고 저는 남편 면상에 핸드폰 집어던졌어요. 미주, 세장가, 너 돌았니? 남편도 기함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야, 이 미친놈아. 너 제정신이야? 네가 총각이야? 마누라에 애까지 딸린 놈이 뭐가 어째?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동서 그년도 한패고 네 동생도 한패네. 네 동생 공무원이지? 나 이거 가만 안 둬. 다 공론화 시킬 거야. 너랑 네 가족들 내가 다 끝장낼 거야. 그리고 그 미중과 뭔가 하는 년도 찾아내서 가만 안 둬. 제가 흥분해서 날뛰자 남편이 진정을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진짜 생 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시동생 일하는 공공기관에도 다 알릴 거고 남편이랑 그 미주라는 여자에게 상간소송도 할 거고 시동생과 동서에게도 위자료 소송 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과 동서, 시동생이 저희 집 찾아와서 잘못했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기지 말라고 사람을 아주 개호구로 봤나 본데 나도 절대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일하는 공공기관에도 알리고 공론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다른 위자료 소송은 알겠는데 제발 소문은 내지 말아달래요. 지 동생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잘리면 안 된다고요. 동생 생각하는 심정이 눈물 나네. 아주 대단한 우애야. 네 동생은 형이 바람피는 거 모른 척하고 아니 부채질하고 아주 대단한 형제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우리 이미 사이 오그러졌잖아. 그래서 네가 바람핀 게 정당화돼? 그리고 애초에 왜 어그러졌는데 네가 바람피고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랑 이혼하고 그 미주라는 년하고 재혼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애는 나 몰라라 하고 그따위로 나왔던 거네. 네가 인간이야? 그래. 내가 쓰레기고 내가 다 잘못했다. 위자료도 내가 항소 안 할게. 할 게 없지. 네가 항소할 게 뭐 있는데. 여튼 내가 다 달게 받을게. 근데 소문은 내지 말아줘. 남편은 지 동생을 싸고 도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 동생을 너무 아껴서 그런다기보다 그 와중에도 저랑 이혼하고 동서한테 여자 소개받아야 되니 시동생네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있는 집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3분의 2 정도 갚은 상태였고 집 시세는 4억 5천이 조금 넘었습니다.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아예 저한테 넘기겠다는 거였죠. 물론 초반에 4천만 원 정도는 제 돈도 포함이고 또 저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제 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가게도 어쨌든 남편 명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정은 되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을 테고요. 저도 솔직히 시동생까지 너무 괘씸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진짜 공론화가 될지 그냥 묻혀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은 됐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시동생이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 일이 불거지면 저와 아들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좋다, 이혼해주겠다, 집 넘겨라, 대신 위자료 소송은 그대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가게가 장사 잘 되니까 집을 저한테 주고라도 이혼하고 본인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여튼 남편과 저는 재산 관련해서 여러 협의를 거친 뒤에 이혼을 결정했는데 참 웃기게도 재산 나누는 건 그렇게 꼼꼼히 따지고 그랬는데 양육권은 바로 저한테 양보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인간도 아니구나 싶어서 치가 떨렸습니다. 지는 저랑 이혼하고 그 미주라는 여자 만나서 새 장가 들고 다시 자식 낳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저 혼자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 후 다시 새 시작을 해야 했는데 마침 친언니가 자기랑 장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가게도 제 덕분에 잘 된 거 아니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 시동생 내서 받은 위자료를 미천으로 옆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부지런하고 싹싹한 사람이었고 둘 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했다 보니 꽤 빠르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혼의 아픔을 느낄 것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남편 놈은 신났겠죠. 레시피야 제가 다 놓고 갔으니 그대로 하면 장사도 계속 승승장구일 거고 지긋지긋한 저 내치고 예쁘고 어린 여자랑 재혼도 하고요. 그런데요.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저랑 이혼하고 마치 운이 끊긴 것 마냥 남편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곤두박질도 결국 남편이 자초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제가 가게를 나가고 나서 원가 절감을 하고 싶었는지 재료부터 싸구려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음식량도 줄이고요. 주방을 책임지던 제가 나갔기 때문에 맛도 가뜩이나 달라졌는데 식재료도 안 좋아지고 양도 줄고 또 저는 가게의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무조건 주방 마감 청소하고 출근하면 홀 청소 꼼꼼하게 하고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물 청소 수시로 하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청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에 가게도 지저분 어저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야 제가 빠지든 말든 장사는 똑같이 잘 됐겠죠. 오던 손님들도 있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좀 흐르면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재방문 안 합니다. 맛도 변했고 양도 줄었고 가게도 지저분하더라. 서비스도 별로고 친절하지도 않더라 하면 더 이상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그 미주라는 여자한테 꽂혀서 새장가 들 생각에 신났으니 가게 운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또 저한테 위자료 주고 집까지 줬으니 지도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음식 퀄리티 생각 안 하고 저렴한 재료마저도 아끼고 그러니까 거의 썰물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오던 손님들도요. 그 가게 단골로 있다가 우연히 저희 가게에 온 손님도 있었는데요. 그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맛 변했다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전 남편에게 진심 어린 충고도 해줬는데 전 남편은 듣지도 않더라면서요. 단골 손님들이 어렵게 하는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보석보다 값진 얘기입니다. 가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런 진심 어린 충고도 다 흘려들은 거죠. 결국 남편의 가게는 저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손님 쫙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 직원들은 많이 고용했다 보니 인건비는 엄청 나가고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리뷰도 정말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예 관리를 안 하는 듯 했습니다. 돈돈거리면서 어쩜 가게를 이렇게 방치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 인간의 행운은 나랑 이혼 전까지였구나 싶어서 꼬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한테 연락 와서 아들 잘 지내냐느니 보고 싶다느니 헛수작을 부리길래 이런저런 핑계로 안 보여줬습니다. 그전까진 여자한테 빠져서 아들 거들떠도 안 본 게 이제 와서 망해가니까 저랑 저희 아들한테 들러붙으려는 꼴이 얼마나 역겹던지요. 게다가 저보고 가게 연거 안다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장사 잘 되더라면서 자기 가게는 이제 문 닫는다면서 징징거리려길래 나 그런 거 들어줄 마음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지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어디 저한테 하소연인가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란 존재를 잊고 살다가 얼마 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일하는 공공기관 앞에서 행패 부리다가 끌려갔다는 얘기를요. 공무원인 시동생한테 피해 줄까봐 저한테 제발 공론화 시키지 말라고 부탁했던 인간이 제 전남편인데 정작 지가 나서서 시동생네 직장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 했더니 동생네 부부가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꽃뱀 같은 것들이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나 해주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줬잖아요. 그게 다 동서 친구인 미주라는 여자랑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 사업이 망하니 미주라는 여자랑의 재혼도 물거품 된 것 같고 심지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다더군요. 그 사실에 전 남편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따졌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모른 채 하고 전 남편을 피했답니다. 전 남편 사업 망하고 돈이 없어지니 시동생과 동서도 안면 몰수한 거죠. 동생과 동생 와이프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전 남편은 동생 직장 앞에 가서 그 난리를 쳤던 거고요. 덕분에 시동생네 직장에도 소문 다 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알아서 자멸하는 그 꼬라지가 어찌나 통쾌하고 우습던지요. 망해가던 지 가게에 심폐소생술 해주던 저를 은인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남편놈. 급기야 저 버리고 다른 여자랑 새살림 차리려고 했지만 결국 전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한심하고 불쌍한 꼬라지가 되었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기회와 은인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알아보고 감사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에게는 제가 가게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 1등 공신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내치려고 하다가 결국 저렇게 쫄딱 망했잖아요. 남편 스스로가 본인 인생 셔터문 닫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주라는 여자 결혼할 때 결혼식 깽판도 칠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는데 저는 제발 거기 가서 깽판도 어디 쳤으면 좋겠네요. 그저 그것들 다 같이 망하는 거 팝콘이나 먹으면서 지켜볼랍니다. 책임감과 성실함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 전혀 아니었던 전 남편. 그런 전 남편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야무지게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을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4년 정도였고 따로 자식은 없었는데 남편이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따로 재혼은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았어요. 저는 친정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마음이 너무 헛헛했던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커피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치킨집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랑 계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말하는 것도 점잖아 보이고 인상도 참 좋더라고요. 그분은 치킨 장사를 하셨고 저도 건물 주인이자 바로 옆에서 카페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 그 집 치킨이 맛있어서 저도 종종 사 먹었고 그분도 저희 집에서 커피나 음료를 자주 사 먹었고요. 저희는 나이도 엇비슷해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 남자는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였고 민수는 학교 마치면 곧잘 아버지 가게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 자리 잡고 앉아서 숙제도 하고 아버지 일도 돕고 잘 있다 가곤 했습니다. 저도 자주 봐서 친하게 지냈죠. 제가 민수 먹으라고 여름에는 팥빙수도 만들어주고 딸기 주스도 만들어주고 너무 더운 날에는 아버지 가게는 튀김기 때문에 더우니까 우리 가게 와 있으라고 한 적도 많아요. 한 번은 민수가 친구랑 가게 와 있길래 저희 가게 오라고 해서 주스하고 간식하고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 남자도 자기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이웃으로 또 친구로 잘 지내다가 한 번은 그 가게에서 치킨에 술을 한잔한 적이 있어요. 민수 아빠가 그전엔 말하지 않았던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이프랑 이혼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더라고요. 애엄마는 본인 중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난 동창 아내가 찾아와서 동네에서 애엄마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바람에 민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동네의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애 때문에라도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여기로 이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그냥 이혼했다고만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사실은 그랬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면서요. 자기가 집도 가난하고 집불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나름 가정에 잘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애엄마가 뒤로 그럴 줄은 몰랐다며 그 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자식 놔두고 내 연남이랑 살림 차리겠다고 도망간 그 여자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면서 앞으로 민수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경고도 했었다네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떠났으니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민수 아빠를 보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엇나가지도 않고 민수가 저렇게 잘 커준 건 고마운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민수한테 마음이 쓰였어요. 한 번은 민수가 조만간 소풍이라고 하길래 요즘에도 김밥 그런 거 싸가냐고 하니까 싸간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김밥 가게에서 한 줄 사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아침에 가게 들러서 들고 가라고도 했어요. 민수도 집김밥 오랜만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민수 아빠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저는 그맘때 민수 아빠랑 부쩍 가깝게 지냈죠.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사람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갔고 민수 아빠도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가 어리니까 살림을 합치거나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고 그냥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자기 아빠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저한테는 잘 털어놓을 만큼요. 호칭은 아줌마였지만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도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제야 저희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기뻐하면서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고 방학 정도에만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3, 4개월 정도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단기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돈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남편은 여윳돈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기꺼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꼭 영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그런 경험도 좋은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정도 해주었죠.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한동안은 연락도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어학연수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에서 민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친엄마란 여자는 바람나서 살림 차렸던 내연남하고는 진작에 헤어졌고 혼자서 힘들게 살았는데 돈도 없고 상황이 안 좋다고 대학생인 민수더러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버리고 간 엄마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였던지 민수는 결국 저희한테는 어학연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제가 준 돈을 고스란히 자기 친엄마한테 준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기막히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때는 민수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왜 만나느냐, 그때 어떻게 집 나갔는지 다 까먹었느냐며 노발대발했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도와주고 싶더냐고요. 아들은 자기도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러고 불쌍하게 찾아왔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저버리냐 그러더군요. 남편은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너네 아빠는 안 불쌍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기껏 돈 마련해준 너네 새엄마는 생각도 안 하느냐며 왜 거짓말을 하고 돈까지 주느냐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제야 아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남편은 한 번은 넘어가 주는데 다시는 그 여자와 따로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행여나 자꾸 연락하고 귀찮게 굴면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했죠. 본인이 해결한다고요.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몰래 도와주려고 하면 그때는 그 여자 아들로만 살라고 우리하고는 인연 끊는 줄 알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아들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 돈으로 친엄마 몰래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서운한 건 있었지만 한편으론 친엄마라고 찾아왔으니 지도 오죽했겠나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정도 말했으면 아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취업도 바로 했어요. 아들은 회사 근처로 집을 하나 구한다고 했고 제가 회사에서 거리도 가깝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직접 계약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면서 회사 다니라고요. 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남편도 민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당연하다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싹싹하고 밝아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아들과 여자친구를 한 번씩 보게 되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 아이가 참 예뻐서 잘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저희 집에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는다고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거들려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앞으로도 너는 이 주방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이죠. 너희 집에선 너도 귀한 딸인데 나는 너 시켜 먹을 생각 없다고. 내 집이고 내 주방이니까 너는 이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놀다 가면 된다고요.
그 후 아들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돈댁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 3월에 만기가 된다. 일단 애들은 먼저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3월에 아파트 계약 만료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요. 혼수니 예단이니 해올 것 없다고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네가 모은 돈은 결혼식 자금으로 좀 쓰고 나머지 돈은 잘 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 하니까 따로 휴가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명절 때는 친정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은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도 명절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거든요. 아들네에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아래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었죠. 사돈댁에선 저보고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다면서 딸이 너무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예비 처가댁에서 제 배려에 너무 고마워하신다고요. 또 예비 며느리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저는 너네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아들의 결혼식은 2달 정도 뒤였고 아들네에는 식 전에 먼저 아들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포항에 갔다가 대게를 넉넉하게 사오게 됐습니다. 아들도 대게를 워낙 좋아했는데 어차피 아들네 오피스텔 근처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잠깐 들려서 주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계약해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들 집에 간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자꾸 드나들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일부러 와서 들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들네 집으로 곧장 가게 됐죠. 제가 가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 거죠. 주말이니까 집에 있겠거니 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누구세요 하면서 웬 여자가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줌마가 문을 여니까 이 사람은 누구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보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 놀라서 문을 다시 확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편은 갑자기 화가 나서 문 열라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데 그래요? 아이 참...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친엄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민수네 오피스텔엔 왜 있을까 혼란스럽던 찰나 아들이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문을 확 열어 제끼곤 따지더라고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저기 아빠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와서 일단 얘기하세요. 나 참!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주방 쪽에 서서 힐끔힐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남편은 전부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자식 집에 있는데 무슨 문제라고 난리야! 라며 뻔뻔하게 굴더군요. 뭐가 어째?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두 사람이 싸우는 틈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방이 2개 있는데 그중 한 방은 아예 그 여자가 사는 듯 했어요. 방에는 토퍼가 깔려있고 옷가지들도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내가 민수 엄마잖아. 엄마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건데 왜 난리냐고. 야 김민수 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호통에 아들은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 대답은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그 집을 나갔어요. 남편도 아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급하게 저를 따라왔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안 했고
남편은 민수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창밖만 보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친엄마랑 연락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떡하니 집에는 친엄마를 모셔놓고 있다뇨. 그것도 제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저녁쯤에 아들은 며느리랑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한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들은 왜 친엄마가 집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더군요. 엄마가 혼자 원룸에서 사시면서 일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거동도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퇴원은 했는데 엄마가 원래 살던 원룸은 월세방이라서 보증금 빼서 병원비로 다 쓰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따로 보험도 안 해놨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 도와드렸는데 엄마가 이번엔 오갈 데 없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모신 거예요. 마땅히 지낼 데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력되시면 엄마 전세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너무 기막히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죠. 친엄마가 교통사고 난 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아들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뭐야? 그 대답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지껏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 얘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더군요. 대학생 때 제가 해준 돈 1,000만 원을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친엄마 줬을 때도 속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 남편이 말했고 아들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다 속이고 자기 친엄마랑 연락하면서 도와주고 게다가 결혼자금이랍시고 모아놓은 돈도 몽땅 그 여자한테 주고 이제는 전세까지 알아봐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얘한테 뭔가 싶더라고요. 그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돈주머니인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새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니까 아들은 도리어 이게 왜 뒤통수냐고 대듭니다.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잘못된 거냐고 자기 친엄마인데 저버릴 수 있느냐고요. 오히려 친엄마 저버리는 인간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면서 왜 자기를 이해 못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걷어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도 쉽게 마음먹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라 생각했고 마음을 줬어요. 내가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얘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결국 아들에게 엄마는 지 친엄마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기분은 어떤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상황과 자기 엄마의 상황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의 입이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앞에서 자불안석으로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친자식인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불쌍해 보일 테고 어찌됐든 자식 도리로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앞으로 네 마음대로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나는 거기에 터치하고 싶지도 않다. 그쪽이 네 부모라 생각하고 그쪽이랑 살아. 결혼식 할 때도 나는 안 불러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도 안 와도 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날벼락을 맞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15년 넘게 내가 너한테 엄마 역할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치 않았어도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긴 시간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몰래 연락하고 이제는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살 줄은 몰랐다. 나도 사람인데 배신감 들고 나에 대한 기만이다 싶어.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재혼한 남편 전 부인까지 모셔다가 아들이랑 편하게 살아라고 집까지 얻어주겠니?
아니면 친엄마 전세를 해달라고? 내가 네 일이라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앞으로는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네가 네 돈으로 친엄마 모시고 산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만 나는 아까 그 집에서 네 친엄마가 사는 거 본 순간 여태까지 너한테 나는 그냥 남이었구나. 돈 필요하면 돈이나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더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 나도 앞으로는 너를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남편이 아들에게 실망이라고,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없다고, 앞으로 연 끊고 살 거고 이 집은 네 집 아니니까 올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군요. 분명 친엄마 만나면 연 끊는다고, 행여나 또 연락 오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속인 건 네가 자초한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 여자친구는 옆에서 우는 소리 들리고 남편까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렇게 밖에선 아들 여자친구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들이 가자고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때 제가 한 말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주려고 했던 것들도 다 거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3월에 아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부터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곳 전세 주게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도 제가 계약한 것이다 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2주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은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연락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일체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집으로도 찾아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안 만나줬어요. 아들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당장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니까 매달리는 게 보여서 더 서글프더군요. 아들은 남편 가게에도 찾아왔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했을 땐 책임도 네가 지는 게 맞다고, 새엄마가 마음이 돌아섰으니 그냥 남이라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곧 계약 만기되고 새 입주자 들어온다 했으니까 기간 맞춰서 짐 빼고 나가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냐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데 자식이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나요? 남편도 너네 친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었냐고 화냈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다고 집 나간 게 너네 엄마라고. 한창 사춘기에 예민한 너 데리고 소문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이사하고 여지껏 아등바등 키웠는데 이제 와서 키워준 아빠와 새엄마 말은 무시하고 자식돌이 따져가며 친엄마 거두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너네 엄마 먹여 살리라고 했답니다. 이제 와서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냐며 우리는 더 이상 해줄 돈 없으니 그만하고 찾아오지 말라고요. 친엄마 모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겠다는 건데 아들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가 돼서 아들은 오피스텔에서도 짐을 뺐습니다. 그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아들 여자친구더라고요. 어쩐 일로 번호까지 다르게 해서 연락했느냐 하니 자기는 민수 씨랑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한번 뵐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결혼이 깨진 건가 생각하며 약속을 잡아 밖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민수 씨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행동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질려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요. 민수 씨가 친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저는 반대했거든요. 제가 그간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시면 분명 기분 나쁘실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민수 씨는 자기 친엄마인데 모른 척하는 게 도리냐고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오피스텔로 모시고 왔어요. 게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은 친어머니 드려야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식 비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어머니란 분이 저한테 결혼하려면 현금 예단까지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민수 친엄마니까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혼도 전에 민수 씨 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럴 거면 난 이 결혼 안 한다고 민수 씨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민수 씨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계획도 없고 눈치로는 민수 씨 본인도 친어머니한테 나가달라 하고 싶은데
친어머니가 마땅히 집도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알리자는데도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면서 대책 없이 우기기만 하는데 그걸로 많이 싸웠거든요. 돈을 떠나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믿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파혼 통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못 태운다고 헤어지자 하는 거냐고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 모습에 더 정 떨어져서 진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간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저도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혹시나 저도 민수 씨 행동에 동조했을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알죠.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들 여자친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을 거란 걸요. 그래서 결혼 깨진 거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 집 일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도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국 파혼을 했고 듣자 하니 대출받아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자기 엄마랑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나는 앞으로 민수를 별로 볼 생각 없지만 당신은 친아들이니까 보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민수를 이해 못하겠다고 지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자기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지낼 거라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아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된 거죠. 아들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친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모시고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남남이었나 싶으면서도 내가 해주는 금전적인 혜택은 왜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데 배신감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배신감과 실망이 커 아들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선택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